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출제 범위는 제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그 다음에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이렇게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제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범위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자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자 부상자일 경우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에요. 따라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만약에 추락으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한 재해다. 중대재해 맞죠? 또는 건물 붕괴로 인해서 15명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했다. 부상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 범위니까 15명 부상자 동시 발생 역시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환경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했다. 요건 중대재해 범위에 해당하지 않겠죠.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자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 범위에 해당한다. 자, 다음은 안전보건계획 수립 대상에 대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업장이길래 법적으로 안전보건계획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해 라고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보면 이제껏 이 재해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서 요주의 사업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관리 대상이 돼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명령을 받는 거겠죠. 그런 취지로 일단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이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이다. 역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또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이렇게 4가지 사업장이 예전에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이 된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이런 것들 옳은 보기 속에서 만약에 경미한 재해가 다발로 발생한 사업장이다. 이렇게 오답 하나 끼워 넣어서 답으로 찾게 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어떤 사업장들인지 잘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중에 먼저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그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한 가지 절차를 더 까다롭게 받아야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진단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할 대상. 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보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더 심각하죠. 안전보건 진단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요건 똑같습니다.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안전보건진단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다. 안전보건진단 받아서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이 아니라 1명 발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으로 찾겠어요. 다음 중 안전보건진단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 발생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었다. 안전보건 진단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죠.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예손 원대입니다. 예손 원대, 예방 가능, 손실 우연, 원인 계기, 대책 선정이에요. 예손 원대, 산업재해는 98%가 예방 가능하다는 게 예방 가능이고요. 손실 우연은 사고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서 우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손실 우연.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게 원인 계기고요. 재해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대책을 선정하고 실시해야 된다는 4번째 원칙이 대책 선정입니다. 예방 가능, 손실 우연, 원인 계기, 대책 선정이다. 예손 원대.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재해 예방의 4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그냥 떠먹여주는 문제로 가장 자주 출제됐고요. 또는 산업재해 예방 4원칙 중 재해 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원칙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했을 때는 4개 중에 원인 계기, 원인 연계 원칙이 해당되겠죠. 자, 그 밖에도 자주 출제됐던 문제가 재해 예방 4원칙 중 대책 선정의 원칙의 충족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2년, 14년, 16년 이렇게 경년으로 쭉 출제됐고 최근에도 출제되고 있어요. 자, 대책 선정 원칙의 충족 조건은 적합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경영자 관리자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고 부단한 동기부여와 사기 향상, 각종 규정 및 수칙의 준수, 전 종업원의 기준 이해, 전 종업원이 대책 선정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겠죠. 자, 이렇게 5가지가 재예방 4원칙 중 대책 선정 원칙의 충족 조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안전교육 및 훈련이나 문제 해결 능력 고취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죠. 적합한 기준 설정, 솔선수범, 동기부여와 사기 향상, 각종 규정 및 수칙
수칙의 준수, 전종업원의 기준이해. 요렇게 5가지가 대책 선정 원칙 충족 조건이란 거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허츠버그의 위생 요인과 동기부여 요인을 구분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문제는 허츠버그의 위생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동기부여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각 요인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위생 요인이라고 하면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위생이 아니고요. 생업을 위한 것, 먹고 살기 위한 것,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금전, 안전, 작업 조건 등의 환경적 요인이 위생 요인이고, 동기부여 요인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작업자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경험하는 달성감, 안정감, 성장 및 발전 요인들이, 즉 심리적 요인들이 동기부여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생 요인에는 구체적으로 임금, 지위, 작업 조건, 회사 정책과 관리, 개인 상호 간의 관계, 감독, 보수, 안전 등이 위생 요인에 해당하겠고, 동기부여 요인은 도전, 성취감, 책임감, 안정감, 성장과 발전, 일 그 자체가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작업자가 경험하는 동기부여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따라서 다음 중 위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보수, 작업 조건, 관리 감독, 정책 및 관리, 임금, 지위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위생 요인이지만 책임감, 성취에 대한 인정, 도전 이런 것들은 동기부여 요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위생 요인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요인, 금전, 안전, 작업 조건 등 환경적 요인이고, 동기부여 요인은 직무의 만족을 느끼는 주 요인으로 달성감, 안정감, 성장 및 발전, 일 그 자체 등이 동기부여 요인에 해당한다. 누구 이론이라고요? 허츠버그 이론입니다. 자, 이번에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인데요. 요건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많이 들어봤던 이론일 거예요.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까지 채워지면 사회적 욕구가 생겨나고요. 사회적 욕구보다 더 고차원인 단계가 인정받으려는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렇게 5단계 욕구 이론을 정립한 게 매슬로우고요. 이러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5단계를 알더퍼라는 사람의 ERG 이론에 접목을 시키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는 생존 욕구죠. EGR 이론에서의 생존 욕구가 생리적 안전의 욕구고, 사회적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고 싶은 욕구, 관계 욕구가 서로 매칭이 됩니다. 매슬로우의 3단계 사회적 욕구는 ERG 이론의 관계 욕구고, 4단계, 5단계의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ERG 이론에서는 성장 욕구로 표현이 돼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거죠. 다음 중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5단계 이론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생리, 안전, 사회적,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잘 나열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욕구 5단계 중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는 욕구는 어느 단계인가 했을 때는 잠재력을 발휘해서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한다. 자, 실현의 욕구죠.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 또는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 공포, 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다. 안전의 욕구죠. 불안, 공포, 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고자, 즉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이런 욕구 이론을 누가 발표했다? 매슬로우다. 학자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로도 나왔고요. 알더퍼의 ERG 이론에서 생존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매슬로우의 어떤 욕구인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다.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ERG 이론을 주창한 사람은 뭘 덮는 사람이라고요? 알더퍼. ERG 이론, Existence Relation Growth. ERG 이론을 주창한 사람. 야, 그 계란 내가 이따가 먹을 거니까 다 덮어놔. 알 다 덮어. 알더퍼입니다. ERG 이론 알더퍼. 자, 이번에는 좀 더 산업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재손실비 산정에 있어서 평가 방식을 개발한 하이니의 재발생 5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이니가 주창했던 재발생 5단계는 역시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사계불 사상으로 외웁니다. 1단계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2단계 개인적인 결합, 3단계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4단계 사고, 5단계 상해, 즉 재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해 발생의 1단계 제일 처음에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그와 더불어 개인적인 결함에 의해서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상해, 재해를 입게 된다. 그런 재해 발생 5단계를 누가 주창했다? 하이니가 주창했습니다. 자, 하이니에서는 발생 단계보다는 요 오른쪽에 있는 재해 구성 비율 및 재해 비용의 숫자들을 묻는 형태로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하이니는 재해 구성 비율을 중상 한 건당 경상 29건, 무상의 사고가 300건이다. 즉 중상이 한 건 일어날 때 경상은 29건 일어나고 무상의 사고는 300건이 일어난다는 1대 29대 300의 재해 구성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1대 29대 300. 그리고 총 재해 비용은 직접 손실 비용 1과 간접 손실 비용 4, 즉 직접 손실 비용과 간접 손실 비용이 1대 4로 구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총 재해 비용에서 어떤 것이 직접비고 어떤 것이 간접비인지 구체적으로 각 항목들이 직접비, 간접비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나왔어요. 자, 직접비란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비를 말하는데요. 휴업급여, 요양간병급여, 장의비, 장애특별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직접비에 해당하고요. 간접비에 해당하는 것은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특수 손실, 그 밖의 손실. 여기서 통신급여가 문제 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통신급여는 간접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하이니의 재해 구성 비율에 따라서 경상사고가 87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상의 사고는 몇 건이 일어날까요? 자, 재해 구성 비율이 1대 29대 300이니까 경상이 87건으로 3배가 되면 무상의 사고도 3배가 되겠죠. 300건의 3배, 900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고요. 자, 재해 발생 5단계에서는 사계불 사상인데, 만약에 재해의 국소화 대책은 어느 단계에 대비한 대책인가 했을 때는
4단계에서 5단계 넘어올 때 사고가 일어났지만 상해를 입는, 재해를 입는 단계로 넘어왔을 때 이 재해를 최소화한다. 이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재국소화 대책이 되겠죠. 따라서 제4단계, 5단계에 대비한 것이 재국소화 대책이다. 요거까지 알아두십니다. 다음은 하이니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인데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울 때는 이런 기본적인 5단계 원리에 따라라. 그런 내용이겠죠. 제일 먼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관리 조직이 있어야 된다. 경영자의 안전목표,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 수정,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등이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조직을 세웠으면 대책을 세우기 위해 뭐부터 해야 되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사실의 발견 단계인데 자료를 수집하고 위험을 확인하고 점검, 검사, 조사 실시, 사고 및 활동 기록 검토, 작업 분석, 각종 안전회의 및 토의회, 종업원의 건의 및 여론조사 등이 사실의 발견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자료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어떤 사고 위험들이 있다, 사실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분석 및 평가가 3단계고 분석 및 평가까지 마쳤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죠. 시정 방법의 선정, 시정 방법의 선정이 4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위험 사항을 개선할 건데 교육 및 훈련의 개선, 인사조정, 안전관리 규정 및 수칙의 제정, 개선, 이런 것들이 시정 방법의 선정 4단계입니다. 자, 시정 방법을 선정했으면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시정 체계 적용 마지막 단계다. 자, 이렇게 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평가, 시정 방법 선정, 시정 체계 적용, 안사분 선적, 안사분 선적이 하이니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입니다. 안사분 선적, 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평가, 선정 적용이에요. 선정하고 적용한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칙 5단계 중 2단계인 사실의 발견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사실의 발견, 자료 수집하는 거죠. 자료 수집하고 위험 확인하고 점검, 검사, 조사 실시하는 건데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건 시정 방법 선정 4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죠. 자, 요렇게 문제가 나오고 또 1단계의 안전조직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안전회의 및 토의, 요건 안전관리 조직 단계가 아니라 사실의 발견에서 각종 안전회의 및 토의에 하는 거 여기에 들어가 있죠. 경영자의 안전 목표 설정,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활동 방침과 계획 수립하는 게 안전관리 조직 단계 첫 번째 단계고요. 5단계 중에 사실의 발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가장 잘 물어봅니다. 자료 수집, 위험 확인, 점검, 검사, 조사 실시, 사고 및 활동 기록 검토, 각종 안전회의 및 토의에 종업원의 건의 및 여론조사 모두 조사하는 단계가 사실의 발견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매년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된다. 1단계 안전 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평가 분석, 4단계 시정 방법 선정하고 5단계 적용한다. 자, 그대로 안사분 선적 요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3단계에 해당하는 것 평가 분석이다. 안전관리 규정 제정은 몇 단계인가? 4단계 시정체계 선정해서 안전관리 규정 제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 기술 관리 3E와 관계가 있는 것은 5단계죠. 자, 3E라고 하면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해가지고 교육, 기술, 관리 3E 기교관이라고 외우는데 교육, 기술, 관리가 3E고 요건 시정 방법 적용 단계 5단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기교관. 따라서 Economics 재정은 들어가지 않아요.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아까 봤던 재손실 비용의 하이니 법칙은 1대4 법칙이었죠. 뭐가 1대4다? 직접 손실 대 간접 손실의 비율이 1대4다.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버드의 법칙입니다. 버드의 법칙은 1대5에서 50대 1에서 3 법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 1에 해당하는 것이 보험비, 5에서 50에 해당하는 것이 비보험 코스트, 비보험 재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에 해당하는 것이 비보험 기타 재산 비용이다. 자, 이 버드의 법칙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고요. 중요한 건 하이니 법칙인데 직접 손실과 간접 손실로 나눴을 때 이 직접비와 간접비에 해당하는 것들 요걸 구분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접비에는 산재보상비, 요양보상비, 휴업장애, 유족, 장례비, 유족보상비, 장례비 등이 해당하고 간접비는 재산손실과 생산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말하는데 인적손실, 생산손실, 특수손실 등이 있겠죠. 자, 그리고 기타 손실에는 병상위문금, 여비 및 통신비, 아까 통신비용 나왔죠? 간접비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입원 중에 잡비 등이 간접비 중에 기타 손실에 해당합니다. 자, 인적 생산, 특수손실 모두 간접비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세 개 보기에 더해서 산재보상비 들어있다 그러면 요건 직접비죠. 직접비에 해당하는 것은 했을 때 답으로 찾아주면 된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재손실 비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몬즈의 계산법도 물어봅니다. 자, 시몬즈는 총 재비용을 산재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 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로 나눈 거 누구다? 시몬즈입니다. 시몬즈는 재손실 비용을 산재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로 나누고 있고 요건 구체적으로 일단 산재보험 코스트에는 산재보험료가 들어가겠고 비보험 코스트로 휴업상해 건수, 통원상해 건수, 응급조치 건수, 무상해 사고 건수 이렇게 네 가지에다가 A, B, C, D 각 상수를 곱해가지고 그걸 모두 합한 것이 비보험 코스트가 되고 산재보험료, 즉 산재보험 코스트와 합친 것이 총 재비용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누구? 시몬즈의 재손실 비용입니다. 시몬즈 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 자, 보험 코스트는 순보험료. 보험료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받은 금액, 보상된 금액이 보험료고요. 비보험 코스트는 영구 부분 노동 불능상해,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 일시 부분 노동 불능상해 여기에 따른 코스트와 소송관계 비용, 신규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부상자 직장 복귀 후 생산 감소로 인한 임금 비용들. 자, 순보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코스트가 비보험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영구 전노동 불능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해서 포함시켜줘요. 자, 그러면 이런
이런 산업재해에 대한 영구 전노동불능, 영구 일부 노동불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정한 산업재해 국제적 등급 분류를 쭉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국제노동기구에서 분류한 일시 전노동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각 용어가 나타내는 설명의 범위가 일치하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면 부상의 결과로 사망, 요건 쉽고 영구 전노동불능재해라고 하면 어떤 재해를 당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 결과 근로자로서의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랬을 때 영구히 전노동이 불능 상태가 된 그런 재해라는 의미에서 영구 전노동 불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망과 영구 전노동 불능 재해가 신체 장애 등급으로 봐서는 1에서 3급에 해당하고요.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재해는 부상의 결과로 즉 부상을 당해서 근로자로서의 노동 기능을 완전히가 아니라 이번에는 일부 노동 불능이니까 일부를 잃는 재해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신체 장애 등급 4에서 14급까지입니다. 그래서 영구히 불능 상태가 되어야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전 노동 불능이다.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부 노동 불능이라고 하면 노동 기능의 일부를 잃는 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구가 아니라 일시 전노동 불능이라고 하면 다치긴 다쳤는데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정도로 다친 거예요. 따라서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를 일시 전노동 불능, 그 다음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상 다음날 또는 이후 어느 기간 동안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재해다. 일시 일부 노동 불능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경미한 정도가 구급처치재인데요. 구급처리나 의료처치를 받아 부상 다음날 정상으로 작업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 재해가 구급처치재해다. 자, 그래서 일시 전노동불능이라고 하면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일시 전노동불능재해. 자,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암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이하게 암기를 하시면 시험장에서 완전히 헷갈려 버립니다. 꼭 여러 번 집중해서 들으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버드의 연쇄 반응인데요. 버드는 사고라는 것이 이 5단계, 5단계의 연쇄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봤는데요. 첫 단계는 전문적인 관리의 부족, 즉 관리, 제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재해의 기본 원인이 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재해의 기본 원인은 2단계입니다. 기원으로 줄여 부르기도 하고 4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기본 원인이 되는 게 Man, Management, Machine, Media라고 해서 사람이 잘못 사용하거나 실수를 했다, 혹은 안전 조직이 미비하거나 교육 훈련이 부족했다, 잘못된 지시를 했다. 그게 매니지먼트. 기계 자체의 설계나 제작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머신. 그 다음에 작업 정보가 부족했거나 작업 환경이 불량했다. 이런 것들은 미디어에 속합니다. 아무튼 4M이라고 하는 요 기본 원인이 2단계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직접 원인이 되는 징후가 발생하겠죠. 3단계. 그리고 이런 징후에 의해서 사고, 상해로 이어진다. 재해 발생, 연쇄 반응 5단계 버드의 이론입니다. 자, 버드가 생각한 재해 구성 비율은 중상 1에 경상 10, 무상해 사고 30에 무상해 무사고 고장이 600, 1대 10대 30대 600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1대 10대 30대 600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인데 이것도 문제로 나왔습니다. 버드의 재해 발생 비율에서 물적 손해만의 사고가 120건 발생하면 상해도 없고 손해도 없는 사고는 몇 건 정도 발생하겠는가? 이렇게 계산하는 식으로 물었어요. 1대 10대 30대 600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죠. 자, 물적 손해만이 120건 발생했다. 즉 무상해 사고가 30이 아니라 120으로 4배 늘어났으니까 상해도 손해도 없는 무상해 무사고 고장 역시 4배 증가해야 되겠죠. 6, 4, 24, 2400건이 답이 되겠습니다. 버드의 연쇄 반응 이론 재구성 비율 또 나올 수 있으니까 1대 10대 30대 600 BIRD 버드의 재구성 비율 암기해 주시고, 자, 안전점검의 목적은 뭘까요? 기기 및 설비의 결함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사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그 첫 번째겠고요. 그 다음에 기기 및 설비의 본래 성능을 유지하고 인적 측면에서의 안전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안전점검의 목적이 되겠죠. 그냥 읽어보면 이해된다. 하지만 인간 생활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안전점검의 목적이라고 나오든가, 생산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한다. 요건 답이 아니겠죠. 안전점검을 하는 목적은 기기 및 설비의 결함 제거로 사전 안전성 확보, 기기 설비의 본래 성능 유지, 인적 측면에서의 안전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안전점검의 목적입니다. 안전점검의 종류로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즉 수시점검은 일상점검에 해당하겠죠. 특별점검, 임시점검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자, 요런 건 구분이 쉽죠? 작업장에서 매일 작업자가 작업 전중 후 시설과 작업 동작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떤 점검이죠? 일상점검, 수시점검에 해당하겠고, 정기점검에 의한 안전점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는 정기, 수시, 특별, 임시는 있어도 성능점검이라는 항목은 없죠. 안전점검 종류는 정기, 수시, 특별, 임시 있습니다. 자, 이 특별점검은 태풍이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상태 발생 시에 기능 이상 유무에 대한 안전점검을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호우, 강풍, 지진 등이 발생했다. 그 뒤에 작업을 재개할 때 이상이 있으면 안전 담당자 등에 의해서 기계 설비 등의 기능 이상을 점검하게 되는데, 그런 게 특별점검입니다. 자, 다음에 안전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면 설비, 환경, 행동의 안전화가 안전교육의 목적입니다. 설비가 안전해야 되고 환경이 안전해야 되고 작업자의 행동이 안전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뭘 한다? 안전교육을 하는 겁니다. 설비, 환경, 행동의 안전화, 안전교육의 목적이다. 자, 이러한 안전교육의 3단계는 1단계 지식교육, 2단계 기능교육, 3단계 태도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안전교육 찌깃해, 찌깃해다. 1단계 지식교육에서는
교육에서는 작업에 관련된 취약점과 거기에 대응되는 작업 방법을 알도록 하고요. 기능 교육에서는 어떤 기능이나 작업 과정을 표준 방법대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분명한 동작을 제시해서 시범을 보이면서 실습시키는 게 기능 교육입니다. 자, 지식 교육, 이론 교육이라면 기능 교육은 직접 시범 보이고 실습시키는 게 기능 교육이고, 그 다음에 태도 교육이죠. 안전의 습관화, 토의식 교육이 효과적인 게 태도 교육이다. 자, 이론 교육하고 실습하고 그 다음에 토의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안전 교육입니다. 지식 교육, 기능 교육, 태도 교육이다. 찌깃합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안전교육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설환행, 설비, 환경, 행동의 안전화는 있어도 제도의 정착화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안전교육 3요소가 아닌 것은 찌깃해,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은 있어도 실습교육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기능교육에서 시범 보이고 실습시킨다. 그 다음에 2단계 기능교육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법은 토의식, 문답식, 강의식 아니고 시범 보이는 거죠. 시범 보이고 실습시키는 시범식 교육이 기능교육 2단계에서 가장 바람직하고요. 생활지도나 작업 동작 지도를 통한 안전의 습관화. 습관화는 몇 단계죠? 안전의 습관화는 여기 태도 교육에 해당한다는 거. 토의식 교육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안전교육 3단계 잘 구분해 두십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의 3요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주체와 객체,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는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이라고 쓰고, 주체니까 하는 사람, 강사가 되겠고, 객체니까 받는 사람, 수강자가 되겠죠. 그리고 매개체는 교재다. 자, 교육의 3요소 중 교육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했을 때, 교육 3요소니까 교육의 주체, 하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 아니다. 해서 강사 체크하셔야지 수강자 체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학습의 목적 3요소라고 하면 주제, 목표, 학습 정도예요. 주제, 목적, 학습 정도. 이게 뭐다? 학습을 왜 하는데? 학습의 목적이다. 주제 파악하고 목표 달성하고 어느 정도의 학습 정도를 달성하고 이런 게 학습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들 억지로 문제로 만들어서 출제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거 나오면 땡큐죠. 학습의 목적 3요소. 주제와 목표, 학습 정도. 대상은 아닙니다. 학습의 대상은 학습의 목적이 아니다. 주목학입니다. 주목학. 쉐리필라. 학습의 목적이에요. 자,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은 교육의 목표 및 목적, 교육의 장소 및 방법, 교육의 종류 및 대상, 이렇게 안전보건 계획 수립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냐, 교육의 목표 및 목적, 교육 장소 및 방법, 교육의 종류 및 대상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하지만 교육 지도안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교육 지도안 X.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에서 인간 행동 변화를 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개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행동 변화 전개 과정은 자극이 있으면 욕구가 생기고 이 욕구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에 이른다. 요 단계가 행동 변화 전개 과정입니다. 자, 어떤 맛있는 냄새가 난다. 코를 자극하겠죠? 감각을 자극한 다음에 먹고 싶어.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오늘 요 공부 끝나면 꼭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공부 끝나자마자 배달 앱을 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행동 변화 전개 과정이다. 자극, 욕구, 판단, 행동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행동 변화에 있어서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은 하고 물으면 집단의 행동 변화가 가장 변화시키기 어렵겠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 사람들의 개개인별로 자극, 욕구,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에 있어서는 집단의 행동 변화가 가장 변화시키기 어렵고, 어떤 지식이 변화했을 때 개인의 태도 변화와 개인의 행동 변화 이런 순으로 변화시키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집단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가장 어렵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의 안전보건 교육과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과정 종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렇게 5개 외에 다른 거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이라든지 또는 검사원 정기교육이라든지 양성교육이라든지 다른 용어 넣어놓고 찾기 하는 문제 12년, 13년, 15년, 16년 문제 공개됐을 시기에 아주 자주 등장했고 최근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건교육과정 종류 5가지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있고, 그 다음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한번 하고요. 특별히 특별안전보건교육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있습니다. 기본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교육. 자, 그 다음에 TWI 볼 텐데요. TWI, Training Within Industry입니다. 요거 약자가 TWI인데 For Supervisor라고 돼 있죠.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TWI 교육 내용이에요. 자, 안전교육 방법 중에 TWI 교육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작업 지도 기법, 작업 개선 기법, 작업 안전 기법, 인간관계 관리 기법 이런 것들은 TWI 내용인데 작업 환경 개선 기법 같은 건 없어요. 자, 작업 지도 기법은 Job Instruction Training. 자, J는 Job이고 T는 Training이고 중간 글자만 파악하시면 되죠. Instruction 지도 기법이고, 개선 기법은 JMT 존마탱 아니고요. Job Method Training입니다. 작업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 기법이니까 Job Method Training. 작업 안전 기법은 S가 Safety겠죠. Support 아닙니다. Support라고 해서 틀리게도 나왔다. 작업 안전 기법이니까 Job Safety Training이고, 인간관계 관리 기법은 Job Relation Training이겠죠. 이렇게 4가지 작업 지도, 개선, 안전, 인간관계 관리 기법 TWI 내용이고,
자, TWI 교육 과정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작업 지도 훈련, 인간관계 훈련, 작업 안전 기법 훈련, 작업 방법 훈련 있습니다. 역시 instruction, relation, safety, method 앞에서 교육 내용들이 교육 과정으로 모두 이어지죠. 따라서 정책 수립 훈련 뭐 이런 거 없고요. 이렇게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작업 지도 방법, 작업 개선 방법, 대인관계 능력 등을 가르치는 교육을 TWI 산업 내에서 트레이닝을 받는다. Training within industry for supervisor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OJT와 OFJT, on the job training과 off the job training 장점과 단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on the job training OJT는 일반적으로 사수한테 1대1 교육받는 게 OJT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OFJT는 집체 교육, 즉 어디에 연수원 같은 데 모여서 합숙하면서 함께 집단적으로 교육받는 게 off the job training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OJT는 직장의 실전에 맞게 실제적 훈련이 가능하고 개개인의 능력 적성에 적합한 자세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다. 교육을 통해서 상사와 부하 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깊게 된다. 물론 끝나고 한잔 하러 가겠죠. 하지만 훈련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즉 사수와 부사수 간의 케미가 중요하다. 이런 게 OJT고 OFJT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동시에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고 집합 형태의 훈련이고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OFJT입니다. 자, 문제도 아주 다양하게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On the job training OJT를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다 하면 틀리겠죠. 또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해도 이건 OFJT의 특징이고 OJT 특징이 아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OFJT를 얘기하면서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며 훈련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선이 쉽다 해도 틀리겠죠. OFJT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 가능하고 훈련에만 전념 가능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지만 교육 훈련 목표에 대해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고 교육 효과가 업무에 신속히 반영되고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거다? On the job training OJT의 특징입니다. 자, 계층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또 한 번 훈련을 받은 관리자는 그 부하인 감독자에 대해 지도원이 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ATT라고 합니다. 자, 미국 통신회사죠.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 네, 요 회사에서 개발한 방법이라서 ATT라고 땄는지 그건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계층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요 말이 가장 중요하죠. 한 번 훈련 받은 관리자는 그 부하인 감독자에 대해서도 지도원이 될 수 있는 교육 방법, 토이식 교육 방법이 ATT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이식 교육법에는 포럼, 심포지엄, 패널 디스커션, 버즈 세션, 사례 연구법이 있는데요. 자, 요것도 각각의 뜻을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포럼이라고 하면 새로운 자료나 과제를 제시, 요게 키워드고요. 거기서의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여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법이 포럼이고요. 심포지엄은 몇 사람의 전문가, 몇 사람의 전문가가 키워드,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과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뒤에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하는 토의 방법이 심포지엄입니다. 새로운 자료나 과제 제시, 포럼, 몇 사람의 전문가, 심포지엄이에요. 패널 디스커션은 패널 멤버가 피교육자 앞에서 토의를 하고 뒤에 피교육자 전원이 참가해서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토의하는 방법이 패널 디스커션. 버즈 세션은 66K라고도 하고요. 6명씩 소집단으로 구분하고 소집단별로 6분씩 자유토의를 진행해서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이 버즈 세션 66K 버즈 세션이다. 사례 연구법은 말 그대로 먼저 사례를 조사하고 그 상호관계를 검토해서 대책을 토의하는 방법이 사례 연구법입니다. 어떤 상황의 판단 능력과 사실의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먼저 사례 조사하고 문제적 사실들과 그 조사한 사례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토의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례 연구법이다. 자, 영어로는 케이스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사례 연구법. 영어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케이스 메소드, 한글로 케이스 메소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와도 사례 연구법이다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뜻만 구분해서 잘 암기하고 계시면 설명을 주고 어떤 토의식 교육법이냐 묻는 문제가 대다수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십니다. 새로운 자료나 과제를 제시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법. 포럼,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과제에 관한 의견을 먼저 발표하게 한다. 심포지엄이고 패널 멤버가 피교육자 앞에서 토의하고 나중에 피교육자 전원이 참가해서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토의한다. 패널 디스커션. 66버즈 6명씩 소집단으로 구분해서 6분씩 자유 토의한다. 버즈 세션. 케이스 메소드 사례 연구법은 먼저 사례 조사하고 그 상호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 토의한다. 되셨죠?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